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요. 네. 지방 임장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갭 적은 거. 스타벅스 어딨지? 맛집 어딨나? 뭐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가 돼요. 수지와 옆에 죽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죽전 가고 싶으세요? 수지 가고 싶으세요? 수지 가고 싶으실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뭔가 더 대단지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사고 좋다고. 근데 자꾸 자기를 숨기지 마세요. 예요. 저도 월급쟁이 23년 차까지 했어요. 하기 싫은 일들을 월급쟁이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딴 거를 쳐다보게 되세요. 왠지 나오면 잘할 것 같고 전업 투자하면 잘할 것 같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빌딩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인 것 같다.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시죠. 지난 20여 년 동안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겪으면서 성공적인 부를 이룬 실전 투자자이자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이신 신현강, 일명 부룡님을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작년에 출연하셔가지고 제발 위험하게 집 사지 마라. 또 이런 네.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반토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곳은 아니다. 올라갈 신호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부룡님께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간단히 표현하면 혼동기다. 네. 상승장 후반부 또는 이제 약간 쇠퇴할 수 있는 시기, 네. 이 시기 때는 무엇이든지 혼동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는 분명한 거는 혼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거나 또는 실전에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지난 상승장, 네. 보통 한 7, 8년 정도 됐죠. 그 상승장에서 배웠던 투자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랑은 확실히 다른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네. 정말 일반인이 느끼는 이것도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집을 사도 되는 건지 더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이게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가장 또 핫한 강남의 원베일리 네.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뭔가 또 반등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랑 빗대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베일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네.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쪽 때문에 얘기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분명한 거는 원베일리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올해 1월 달 초에 규제를 풀었고 네. 그 규제를 푼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됐잖아요. 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주 물량이 터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터지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 또는 전세 가격 하락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원베일리가 지금 등장하는 시점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원베일리가 등장하게 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전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몇 개월 후에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상승 신호다 또는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베일리의 그 입주 과정 또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의 움직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상승은 아니다. 잠깐의 어떤 입주 시점과 몰리면서 잠깐의 반응이지만 아까 부룡님께서 전세가를 조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세가의 상황과 같이 조금 맞물려 봤을 때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런 혼돈기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올 하반기는 분명히 혼동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여전히 부동산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셨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가계부채 얘기를 하면서 또 며칠 전에도 또 가계부채 얘기하고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련된 뭐 회의를 한다고 하고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원베일리 얘기를 했지만 네. 원베일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던 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반등하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올라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입주 물량이었는데 이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 아파트를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베일리 옆에 있는 데부터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베일리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한두 달 전까지도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역전세라는 네, 얘기였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안타깝게도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느냐가 저는 올 하반기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다. 2023년은 상반기는 금리일 것이고 하반기는 전세에 관련된 부분일 거다 했는데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거는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역전세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또 움직이려고 들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전세난 해소의 추이를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여러 기사에서도 얘기하신 걸 부령님께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가계대출이 아무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네.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 따르면은 지난 6월 말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1,062조 3천억 원, 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늘었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슬슬 내 집 마련을 시작하려고도 대출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대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집값에도 좀 하반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집값의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승론자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갖다가 네. 또 이 부동산을 볼 때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게 되면 다음엔 연체율이 올라갈 것이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다들 자기네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하다는 얘기 진짜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가계부채가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단기간에 급증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가계부채가 오히려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라는 것도 인과관계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논리는 저는 틀렸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고 단순하게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는 단순하게 거잖아요. 되면 부자들이 지금 많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공식에 따라 부동산 투자하면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오히려 저는 이거와 반대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라고 정부가 판단되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글쎄요.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예, 심각해진다. 너무 대출을 많이 받는다. 네. 오히려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승한다, 하락한다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 이 혼동기에는 리스크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정하게 투자하시는 거 괜찮다. 아, 너무 폭락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로 하여금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이때 조금 영끌하거나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또다시 다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걸 단순하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 체력이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요, 떨어져요. 아, 네, 이렇게 조금 단답형을 요구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답이 나오는 시기에 정답은 이 부동산 시장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통장에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거나 편안하게 집 사시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 사시는데 단 한 가지 영끌해서 사실 때 이런 문제점, 아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라. 그러면 리스크 조심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 그렇죠. 여기서 얹어서 이왕이면 또 시장이 좋아서 상승으로 갔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부룡님께서 정말 하반기에 이 역전세난 해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역전세 이슈가 요즘 너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있었나요?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역전세란 이슈 또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시작이군. 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반인들은 그걸 갖다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뿐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소가 많이 됐었나요? 일단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크게 4번, 뭐 자잘한 거 빼고 네. 크게 4번 있었어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이었고요. 네. 사실 그때도
바로 그 전에 있던 외환위기 이후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네. 약간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샀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2004년이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역시 직전에 5년, 6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그 시기에 또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고 나니까 네.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2018년, 19년이에요. 2018년, 2019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하셨던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걸로 헬리오시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네. 2023년, 네, 22년. 지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역전세란이 뭐 지금 제가 대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역전세란이 나타났던 문제는 직전에 항상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집집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된 그렇죠. 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꼬여가지고 물량은 터지는데 시장은 안 좋고 심리는 위축되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난 건데 그렇게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구간까지는 발생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아, 자연스럽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전세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사가지고 지금 죽겠는 사람들인 경우. 네. 두 번째,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요것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실적 올리시는 분들. 뭐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네. 그런 분들인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표현했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DSR 그 전세 대출에 네.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규제 완화. 맞아요. 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정부는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단기적으로 해소가 돼 왔고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노려서 싸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네. 항상 수익을 얻었던 것이지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 또는 그 어떤 현상 자체만 보고 회피하게 되면 네. 시장을 보는 눈이 되게 없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면 네, 아예 그렇죠. 투자를 못하게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역전세란 때문에 무서워서 피할 것이고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더 이제 떨어질까봐 피할 거고요. 맞아요. 너무 올라서 피할 것이고 피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아니 이렇게 부령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정도로 자주 역전세난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거는 큰 흐름이었지만 네. 자잘하게 동네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거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개입 없이도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상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위축된단 말이죠. 네. 위축되는 상황에 결국 그 상황에서는 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정부가 규제를 더해요. 어떤 시기에는 네.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데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무서우니까 또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집 못 사게 되는데 살기는 살아야 됐으니까 전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급증을 해버리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난이 해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해소됐다가 다시 왔다가 또 해소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었던 거죠.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전세란을 보면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역전세란은 그 이전부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요. 네, 그렇죠. 이 역전세라는 게 사실 요즘에 결국 화제가 된 거는 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까지도 노출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은 역전세였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해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 시점에 그러면 어떻게 좀 풀려나갈지를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풀리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은 뭐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그 상황이 맞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원베일리라든지 강남이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역전세난이다라고 하고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좀 중간자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제가 서울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울 얘기했으면 또 누군가는 뭐 수도권이나 다른 곳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아니 서울만 얘기하지 말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해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진짜 회복되거나 다시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들이 매매는 겁나서 못 할 것이고, 네. 그럼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뭐 제주도로 갈 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 또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역전세라는 항상 시간을 두고 좋은 입지에서 나쁜 입지로도 해결되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부룡님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룡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장이다 이런 느낌인데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시장이라고?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기준은 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이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근데 몸은 가벼운 분들 네. 이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몸이 잔뜩 무거워져 있고 저쪽에서 역전세란 터지고 이런 분한테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은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일단 몸부터 가볍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러니까 역전세란이 어떤 면에서는 길게 보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기회의 시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무주택자 우리 또 월급쟁이 분들 3040 분들은 열심히 또 투자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단비 같은 얘기를 네. 좀 들려주셨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령님. 아파트 40여 채 계약 해지 반복되는 집값 띄우기 무려 541건이나 적발이 됐다. 바로 8월 10날 기사거든요. 네네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거래량은 적은데 신고가는 터지는 집값, 전문가는 이상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령님? 일단 이런 기사를 보려면은요, 네. 본인이 그 사이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 맞아라고 동의하거나 아니면 열받아 하거나 약간 즉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의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하는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 40여 채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인데요. 그렇죠. 예, 몇 채인데요. 40여 채가 채? 계약 해지 반복.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한강물에 오염 물질을 스포이드로 딱 하고 잉크 떨어뜨렸다고 한강물이 들어오지나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값 띄우기가 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요. 시장 자체가 바로 몇 개월 전이었으면 우리가 아마 이슈가 됐던 얘기가 빌라왕 얘기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만 빌라왕이 있었냐?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그림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보면서 되게 화가 나는 시장을 만들 것이고 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규제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 문제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예고편 느낌으로 참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맞는 것 같다. 기사 내용이지 네네. 이걸 가지고 전체 시장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네네. 같다. 또 아까 그 뒤에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전문가들은 이상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은근히 나오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제목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속으로 살짝 웃음이 터졌는데 네.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신 분. 네,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당연한 현상이에요. 뭐 예를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네. 논리를 알고 있죠. 네. 거래량이 적은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냐라는 단순 논리로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적은데 신고가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극대화적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선동됐거나 뭐 네.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제부터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집을 살려고 하는 분이에요. 네. 집값이 막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지금은 일단 안 팔고 좀 안 갖고 있지 팔고 하겠죠. 않을까요? 아니면 팔겠으면은 가격을 더 올리겠죠. 그렇겠죠.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타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애가 타는 누군가가 돈은 또 있어.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는 분명히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건을 누군가 거래한 거죠. 따라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적은데 신고가가 터지는 현상은요. 우리들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들 계시는데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에서는 상승장 후반부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또는 이제 심리가 막
조급해져서 쏠리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바꿔야 될 정도로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몸이 가벼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나 좀 열심히 돈도 모아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물건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집을 띄우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저는 속된 말로 남한테 떠넘기기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물량 중에서 한 40여 채 물량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이런 걸 가지고 집값을 띄우다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집을 띄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 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받아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시장 분위기가 요즘 혼동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했더라면 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이 현상은요. 침체장 때도 누군가를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군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쁜 놈들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다 나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선동이라든지 네.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혼동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이걸 그렇죠. 한번 생각하면서 뭐 미디어에 노출되는 다양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네. 기회일까? 네. 뭔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 주택 하나 마련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미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 괜찮을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이면서 알고 보면 나는 무주택자이고 선해요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지만 집을 사면 돈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다 있을 있죠. 거라는 네. 거죠. 저는 이분들이 관점을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집값, 네. 집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던 98년도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였는데 네. 일기 신도시에 있는 24평 요즘 기준으로 하게 되면 59형 네. 아파트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9천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뭐냐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그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4억, 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부침은 있었겠죠. 급격히 오르는 시기가 있었고 네. 급격히 주춤하거나 또는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스란히 안고 돈을 번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는 무주택자는 바로 이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보통 부동산 우리 전문가라고 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는 네. 얘기. 네. 이분들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살려고 하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있지만 바꿔놓고 투자자의 속성을 속에다 숨기고 있어서 네. 다 좋은데 빨리란 말이야 나는. 아. 이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아, 그렇죠. 짧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시장. 지금 혼동기이기 때문에 상승장 때 막 사면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되면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널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입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같이 휩쓸리는 시장에 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휩쓸리는 시장엔 네. 들어가면 안 된다. 네. 휩쓸리는 시장이고 그때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집값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리겠죠. 올리겠죠. 그럼 난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휩쓸리겠죠. 그럼 내가 그걸로 수익을 보려면 더 오랜 기간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네요. 휩쓸려가는 순간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되는 그 거예요. 수익을 네. 넘어서서 내가 넘어서려면. 수익을 올려오는 구간은 네. 내가 장기적으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부령님께서 무주택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휩쓸리지 않으면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휩쓸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10명 속에는 영끌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중에 영끌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영끌이 많지 않으실까요? 영끌이 많죠. 네. 시장이 흔들렸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휩쓸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딱 그랬는데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그 전 기간 동안에 네. 한 번도 영끌했다가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업을 실패하거나 그러면서 금매로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기간 내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혹시 아니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집값 올리는 건데 비싸게 산다? 글쎄요. 차라리 그랬다면 작년 12월에 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때는 너는 무슨 생각했니? 나는 무슨 생각했니? 그땐 무서워서 못 샀을걸요? 공부 안 했단 얘기예요. 끌려가는 입장이 안 되려면 네. 좀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부동산 그 보던 유튜브 접고 네. 잠시 여행을 갔다 오든지 네.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든지 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 모든 시장은, 그러니까 자산 시장, 투자 시장은요,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서 처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누가 돈이 벌었대더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라고 관심을 보여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 똑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 옆에 있는 별거 아닌 내 친구가 갑자기 돈을 벌었다라 하는 순간에 변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집값을 올려놓고 네. 또는 주식 가격을 올려놓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때 욕심을 더 부려서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올 사람은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자산 시장의 항상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겠다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내 움직임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만 한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지적인 3자 시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잠깐 뒤로 물러서 전지적인 3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 중에 분명히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들만 사도 평생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잘난 체 하는데 너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니? 저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90몇 년도 그때 처음 투자를 할 때는 5년 후에 은퇴하겠다라는 강한 목표를 가지고 네.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분명히 성공하리라 5년 만에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였거든요. 그때가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뭐 요때 5, 6년 네. 때였거든요. 그때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갈 때였어요. 네, 맞아요. 정부 규제 한 방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그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훈장처럼 네. 막 이렇게 설명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집값이 2005년도에 오르는 거예요. 네. 아, 뒤쳐졌다. 난 이제 끝났다. 네. 그러는 순간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지적 그 3자 예, 3자 시점으로. 그러면서 딱 보다 보니까, 물론 공부도 했지만,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서 또 돌아가네? 그때가 2006, 7년도. 근데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아니나 다를까 망하시던데요? 아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공통의 맥락으로 통하는 게 있다.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싸게 살 수 있을 때 미리 사놓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길게 보니까 그렇다고 20년, 30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5년 봤더니 1년 만에 대박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종잣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것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로또 당첨된 사람이 왜 대부분 망한다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갑자기 그렇죠. 왔을 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혼돈이지만 또 기회가 가득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행동을 하면 지금 우리 부령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최악이라고 말했던 12월 달과 네. 지금 현재 지금 8월 됐죠. 네. 이제 기껏해야 반년 정도 지났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네.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밀려 들어가는 방식은 하면 안 돼요. 지양하고. 네. 나는 지식이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문제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까짓 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경험으로도 그런 거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데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순간 그때 욕심부렸다가 무너지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투매를 하거나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살쾡이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네. 눈에 왔다 갔다 할 때 확 잡아채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지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용이나 기타 전문가가 하는 말만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무책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한 1, 2년만 그거 경험해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보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은 분들께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 무주택자라고 해서 네. 지금 아마 어디선가를 살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기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해서 전세 가격을 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럴 때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 봐야겠죠. 임장도 하고 뭐도 네. 하고 그래야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저도 해보니까요. 네. 공부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굴들이 싹 변해요. 학교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하란 말이야. 또 하라고. 예,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을 재밌어 하셔야 돼요. 부령님 보면 그게 느껴져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재밌어 하셔야 네.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갑자기 뭐 어느 쪽에 돈이 움직인다 해서 뭐 지방에 내려가고 그럴 필요 없이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부터 한번 보시라는 거죠. 물론 못 살 수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버셔서 비싼 동네 사지만 나는 그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저쪽 먼 지방에 가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학군지 옆에는 집값이 비싸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새로 지은 아파트가 비싸고 이게 우리 동네에서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그것조차도 안 보면서 갑자기 어느 동네 가서 임장해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데 내 동네도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 가서 임장이 될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동네는 말 그대로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현상들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촌이다.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학군지야. 그 다음에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먼 단지 얘기하면 뭐 무궁화 뭐 이런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 살 때 보면 하지만 옆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오르면 무궁화 같은 경우도 오르더라. 이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동네부터 확인해 보지 못하고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내 동네부터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갑자기 또 저기 점프 뛰어서 부산에 나갈 일도 없어요. 네. 마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봤으면 그 다음 동네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흥창역이라든지 좀 더 나가게 되면 서대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상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보다 보면 메커니즘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요. 네. 지방 임장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갭 적은 거. 스타벅스 어딨지? 약간 정말 겉핥기네요. 네, 스타벅스 어딨지? 맛집 어딨나? 항상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비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가시거든요. 네, 네. 갭이 얼마가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뭐 학군은 뭐가 되고 하는데 그것만 보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동네에서 그거 당연히 똑같이 보거든요. 거기다가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는 것들이 있으면 그 동네 가서 요거는 요 동네에서도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볼까?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동네부터 잘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아는 수준이 된다면 뭐 전국 어디를 가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몸부터 움직여서 뭐 임장을 일단 뛴다 이것보다는 일단 우리 동네부터 한번 잘 파악을 하자.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임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장은 당연히 하고 가끔 고생하고 힘들이 들었으니까 아니 뭐 지방 내려가서 스타벅스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가야죠 당연히. 네. 맛집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거기를 가려고 했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동네를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룡님의 이런 공부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가치관을 바꿔서 우리 동네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룡님께서 또 지역 분석의 대가이신 만큼 저희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속속들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다시 오르는 곳에 대한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주변에 물어보면 우리 집은 안 올라, 우리 지역은 안 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곳곳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뭐 지역과 조금 또 아쉽게 또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지금은 조금 네. 그 회복된 지가 좀 돼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움직였던 곳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걸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네. 중심지, 주변지, 외곽지. 일단 사람들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네. 중심지가 돈이 된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중심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다시 주변지로 갈까라고 하는 것에 지금 심리적인 고민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중심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원래라면 주변지도 조금 퍼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시기든 그게 저는 이제 상승장 초중반과 후반을 나눠요. 네. 상승장 초중반은 워낙 가격들이 안 좋았던 시장부터 투자자들이 없었던 시장이니까 투자자들이 속된 말로 무궁무진해요. 아, 그래서 네. 중심지에서 주변지, 심지어 외곽지로 퍼져나가는 단계를 100%다 경험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에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심지로 갔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조금 빨리 느꼈던 사람들이 다시 주변지로 갔을 것이고 그렇죠.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들 돈 벌었다고 그래서 가려다 보니까 외곽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승장 후반부쯤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고 또 역시 외부적인 충격,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딱 하면서 지금 딱 올스톱이 걸렸단 말이죠. 네. 올스톱이 딱 걸리는 순간 지금 누가 문제가 됐냐? 외곽지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롤백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이클을 봤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갈 땐 중심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혹시 그런 지역을 저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여기서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잠실로 가고 싶을 거고요. 누군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또 누군가는 아니야 나는 자라온 환경들 때문에 이런 옥수동 쪽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람 마음이에요. 네. 근데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경부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수도권이 같이 맞물려지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이 올해 1월 달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곳들이 어디라고 말할 것 없이 강남도 많이 떨어졌고 네. 수도권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중심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이게 본인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또 주변 사람들을 직접 봤던 네. 시각적인 효과도 되게 중요한데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된 것이고 네. 자,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보게 되면 동서남북 어딜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초보자들이 많아요. 네. 그냥 한 놈만 패세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 인구 되게 많아요. 수천만이거든요. 네. 수천만이 어디로 가든 다 몰려갈 거기 때문에 동선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경부라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지금 강남구에서 이 경부라인을 가게 되면 여기 분당, 분당. 그다음에 용인 수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원 있고 네. 밑에 보면 이제 동탄 화성 쪽이 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움직임은 간단해요. 내가 만약 어느 동네에 살고 있거나 어느 동네 주변에 가려고 했을 때, 네. 또 강남구로 출근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허. 제일 먼저 어디부터 그냥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판교 분당 네 저기 아니요, 저는 수지에서 뼈를 묻고 살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느냐? 이건 본능이거든요. 네. 당연히 분당과 판교 같은 거를 고민하다가 약간 무언가 안 됐을 때, 그러면은 대안을 찾을 게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 수지 쪽에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신분당선이 있네? 그렇죠. 라고 하는 뭔가를 찾고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찾으면 투자는 편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모르겠죠. 네. 근데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판교나 분당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분당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이렇게 있고 밑에 네. 미금, 정자, 뭐 오리역이 있어요. 네. 땡기는 역들이 분명히 있으실걸요. 아마 서현역 아니면 순회역일 거예요. 기껏해야 또 GTX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네, 임해역까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결국 그렇다면 이 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네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뭐 오리역이나 위에 있는 야탐역이나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수지에서 이왕이면 어디로 갈 거냐? 롯데 있는 데 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또 성봉역 주변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수원으로 넘어가는 사실 광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니까 좀 좋잖아요. 네. 비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스킵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곳들은 영통 쪽이거나 또는 내가 출퇴근 거리에서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동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크게 놓고 보게 되면 네. 제가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98년도부터 2007, 8년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다 똑같아요. 그 얘기하신 사람들의 동선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본능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수지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수지와 옆에 죽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죽전 가고 싶으세요? 수지 가고 싶으세요? 수지 가고 싶으실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뭔가 더 대단지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사고 좋다고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자꾸 네. 자기를 숨기지 마세요. 아. 출퇴근이에요. 아, 신문당선에서 도착할 수 있는 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네. 강남역으로 들어오죠. 네. 그런데 이 분당 쪽에서 오는 죽전역은요, 어디로 들어올까요? 설릉역으로 들어와요. 어디가 편할까요? 강남역이 좋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장 이제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수지 네. 이거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역이 없다. 여기 신분당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울 출근하는 사람들이 죽전이 좋을까요? 수지가 좋을까요? 좀 돌더라도 죽전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장 때는 수지보다 죽전들을 더 선호합니다. 와. 지난장에는. 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수지는 난개발의 대명사였었어요. 다 보게 되면 주위가 다 산밑이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그 동네를 난개발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왜? 그 이후에 많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선은요. 네. 강남을 갈 수 있는 최고의 동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선은요. 가장 빨리 움직여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결국 너무 긴 시간 안 기다리는 건데, 그렇죠. 그걸 딱 비례했을 때, 여쭤볼 때 죽전이 좋아요, 수지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바꿔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나 강남 출근하는데 평촌이 좋아요, 분당이 좋으세요? 분당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평촌이 좋아요, 군포가 좋아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강남이라고 하는 메인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나한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곳이 어딘가부터 찾으면 돼요. 부동산 공부는 안 하면서 또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런 막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그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나 분당 살 거 아닌데? 나 수지 살 거 아닌데? 내가 굳이 그걸 다 알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단 네네네. 말이죠. 근데 지금 부룡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걸 알아야 언젠가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드렸던 이 분당 있잖아요. 네. 서현역하고 순회역 주변이 흔히 말하는 중심지라고 하는 맞아요.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야 되고 나 강남에 출퇴근해야 되니까 분당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 야탑부터 시작해서 오리까지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선택의 시간이 길어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러면 서현역하고 순회역 보다가 네. 가격을 봤는데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번에 선택지,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체제를 찾을 때 정작이나 미금역이나 네. 오리역, 아니면 저기 있는 야탑역 이런 쪽을 보면서 찾게 될 테니까 내가 지금 현재 평촌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평촌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이 평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이 범격이나 평촌 쪽에 내리고 네. 그러면 이 위쪽이 좋아요, 이 남쪽이 좋아요. 이러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다면 보니까 여기 학군지가 있어서 난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이쪽 가격이 비싸다. 나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동네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평촌에 있기 때문에 네. 평촌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도 평북과 평남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평북보다는 평남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분당에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동네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니즈를 동선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건 우리 동네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동네도 분명히 세부적으로는 내부에 동선이 존재해요. 그 동선을 찾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거기에 학군이 어쩌고 저쩌고는 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학군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부룡님 사실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동선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서울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서울이면은 된 거 아닐까? 뭔가 내 집 마련, 내 똘똘한 집 한 채로. 근데 지금 동선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을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좋은 입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좋은 입지에 가야 된다고 배우죠. 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예요. 가장 앞서는 부분. 그러면 좋은 입지에 언제 가야 될까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네. 좋은 입지도 쳐다보지 않을 때인 거예요. 아.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뭐 침체장이고 하락장이고 뭐 유럽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막 이랬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게 무주 공산일 때 입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오를 만큼 오른 돈을 다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 오를 때까지의 또 다른 오랜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그렇죠. 강남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때 가서 허겁지겁 갔다가 너무 비싸네. 비싸죠. 그러면서 강남을 대체하면서 나 강남 근처 이런 동네 살아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겠느냐. 아, 판교하고 분당일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네. 돈이 형편없어요. 네. 강남도 들어갈 수 없고 분당도 들어갈 수 없고 네. 수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 네.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동선원에 뭐가 있어요? 영통이 있었죠. 이쪽에 영통. 영통 같은 데가 네, 있었죠. 네. 그 대신 한 가지 단점이 뭘까요? 그 동선이 넘어오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길어질 수 있다. 조금 걸릴 수 있지만 100% 성공 가능성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길게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거나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돈 버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영통으로 몰려오지 않았어요. 샀어요. 네. 그 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이제 침체가 올 수 있죠. 강남 또 침체가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또다시 그동안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오고. 뭐도 하고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주식도 투자하고 돈을 번 상태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그 당시에 또다시 할 수 있는 기술인 경매 같은 거 그렇죠.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030 세대들이 볼 때는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대가 됐을 때는요. 아마도 이분들은 복리의 효과를 얻게 되시면서 네. 굉장히 큰 자산을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2030들일수록 시간은 내 편을 활용을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5년 안에 은퇴할 줄 알았어요. 왜? 열정도 엄청났고요. 네. 열정뿐이겠어요. 저도 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때. 문제는요,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열정은 과로사를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더라는 것을 나중에 느꼈고, 네. 5년 후에 은퇴하는 거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결국은 지금도 즐겁게 부동산을 보면서 20년이 넘도록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절대 은퇴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네, 맞아요. 계속해서 서울의 중급지나 하급지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지, 아니면 강남에 인접한 분당 수지 라인을 조금 더 열심히 또 돈 모으고 해서 그 라인으로 조금 도전해 보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마다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분당과 수지 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강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남에 출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분당과 수지를 본 이유는 교통 때문이지 그렇죠. 난 분당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잠깐 여기 들어가 있는 힘 좀 놓으세요. 어차피 내 최종 목표는 분당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콤파스로 한 바퀴 돌려보세요.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동선의 분당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몰려드는 건데, 콤파스로 강남을 기준 돌려놓고 오게 되면, 네.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네. 밑으로만 봤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쪽도 가도 되고, 이쪽도 가도 되고, 네. 위로 가도 위로 된다고 가도. 그랬어요. 네. 콤파스로 돌렸는데, 이런 곳들, 지금 분당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영통으로 가야 될 거가 아니라 네. 이럴 때 임장하는 거예요. 이런 동네를. 이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죠. 이 중에서도 원래 가격 대비 싸게 나온 것들이 있느냐. 어차피 무주택자들이 살기 위해서 거주 네. 때문에 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기분으로 지금 나는 분당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누군가는 나는 옥수 같은 데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 2천만이에요. 2천만이라는 인구가 네. 분당에만 목숨을 걸지 않거든요. 그럼요.
내가 지금 자꾸 거기에 꽂혀가지고 분당하고 수지하고 영통을 보는 것이지 인구 2천만이 분당하고 수지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해야 될 거냐는 무슨 동네든 뭔 상관이에요. 원래 강남으로 출근하기 편하고 그렇죠. 가격이 싸게 나와 있는 네. 돌다 보면은 분당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가격을 다 올려놨는데 딴 데 가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뒤늦게 돌다가 비싼 가격 주고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싸게 들어갔으니까. 그게 매번 반복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지도를 계속 보게 되네요.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느 동네를 한번 가보면 좋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임장까지 가서 또 살펴본다면 분명히 또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역들을 좀 짚어주긴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또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그런 지역들을 몇 군데만 한번 좀 짚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몇 군데를 떠나서 지금은 한 군데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2030 세대들은 아마 그 기준 자체가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변화된 그 기준 중에서 그냥 허접한 투자 기술이 아니에요. 네. 본질이거든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돌아가는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네. 어디가 움직인다, 어느 동네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얘기만 찾아보실 거예요. 맞아요.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조용히 지금 물밑에 감싸져 있는 그런 그 정부의 정책이 있어요. 네. 일기신도시 특별법이죠. 그러네. 너무 조용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관심도를 전지적인 3자 시점에 뒤로 물러나서 네. 시장을 넓게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장담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한다고 했던 얘기인 거 그렇죠. 기억하고들 계시잖아요. 그게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고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흐지부지 조용해요. 그러니 그거에 해당되는 지역의 관심도가 지금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막 관심도가 높을 때 비싼 가격으로 주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건데 네.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그러면 또다시 정부나 또 언론기관에서 그걸 딱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때 임장학을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서울,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 쪽에 바로 밑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당 신도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삼본 신도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신도시, 부천에 중동 신도시, 네. 일산 신도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때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데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제일 머릿속에서 어디부터 가게 될까요? 당연히 분당부터 가게 되겠죠. 네. 분당은 아마 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네. 분당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분당, 지금 말씀드렸던 일산, 네. 삼본, 중동 이런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간 또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어떤 곳보다 움직임이 지금 많은 곳이 움직였잖아요. 네. 많은 곳이 움직였죠. 그 중에 적게 움직이는 곳이 어딘가가 중요하겠죠. 거기를 찾아보는. 내가 모르는 동네라서 갈 수 있을까 걱정돼요. 서북부, 예를 들면은 네. 서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원시인이라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서북부에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렇죠. 나름대로 터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가 아닌 거죠. 지역 제한을 내가 스스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1차적으로는 아마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수도권 중에서도 관심이 가장 떨어지는 곳들. 지금 다 청약, 부장권. 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죠. 근데 일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은 다 구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선한 바람 부니까 네.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뭐 서울 상급지에서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자금 사정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현재 광역시 혹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인 분들께 이런 플랜으로 한번 서울 내 집 마련 최종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조금 조언해 주신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뿐만 아니라 또는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네든지 간에 그동안에 보는 부침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자세히 돌아보시게 되면 주변에 힘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예. 거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예요. 물론 남의 슬픔이 저의 기쁨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네. 원래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네. 선호되는 좋은 입지 그리고 중심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떨어지는 기간은 단기간일 뿐 네.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게 올라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만 계속해서 잡는다면 네. 수익은 극대화될 거고요. 어허.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만 버리시면 돼요. 요즘 현재 상황에선 그래서 올라버렸는데 지금 당장 싸게 사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없는 거니까 네. 무리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시장이 불 붙었을 때 라인 나우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들이 부동산에 존재한다는 거. 네.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상 말씀해 주시지만 부동산을 한 방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차근차근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나 분양 모두 역대 최저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다가 또 한 2, 3년 후에 공급 부족이라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또 지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항상 얘기했던 내용 중에 네. 전지적인 3자 시점 있죠. 네. 이것들로 뒤로 물러나서 보셔야 돼요. 뒤로 딱 물러나서 보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들이 있죠. 대중들이죠. 네. 두 번째, 건설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핸들링한 정부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설사예요. 건설사들이 지난 몇 년 전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짓고 분양을 하고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돈 마진이나 돈 벌려고 했던 거죠.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 이유는 역시 보너스 좀 많이 받아가려고 또 이렇게 했겠죠. 뒤에 물러나서 보면 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금리도 급등하고 네.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건설사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은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도 조심하게 되고 이미 받아놓았던 것도 착공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정부가 보니까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F 대출 얘기하죠. 네. 대출 받아서 뭔가 돌려야 되는데 PF 대출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뭔가 좀 해줄까? 뭐 할까? 분양가 상한제 뭐 조금 완화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지방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거나 허가를 받은 부분이 사라져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또다시 100%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100%라고 얘기하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공급이 부족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죠. 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네. 한번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죠. 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급 물량이 없고 시장이 침체됐다는 얘기니까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겠죠.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먼저일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일까요? 전세가. 전세가.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사야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네요.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흘러가요. 네. 근데 여기서 다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한두 개를 빼먹어요. 그렇죠. 이제 빈틈이 있으니까. 네, 네. 빼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시장은 사이클상 네. 이렇게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일부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현실과 현상을 관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 중에서 상승론과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그 중간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그 전 단계에서 실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전세 가격 상승을 이용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고민할 초창기가 된 시기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뭐 부령님께서는 20여 년간 이 시장에 계셨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공급 부족했다가 다시 그렇죠. 풀었다가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것 같은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기라고 지금 좀 봐야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보면 네. 반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서 네. 다시 상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네. 솔직히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즉 왜 그러느냐? 네. 저는 오히려 쇠퇴기 속의 상승기라고 봐요. 쇠퇴기 속의 상승기다. 자,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주식 그래프 많이 보셨죠? 네. 주식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러면 떨어지는 가운데서 상승이 있죠. 그 안에 있죠. 안에 네, 있죠. 네,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쇠퇴기죠. 네. 하락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그래프가 완만해서 그렇지 사실상 쇠퇴기라고 말하는 속에서 상승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불용이라는 사람은 이런 데 나와서 안타깝게 자꾸 쇠퇴기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샤머니즘이다. 왜 자꾸 그 사이클에 의존을 하느냐. 아니 쇠퇴기면 어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쇠퇴기냐 상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쇠퇴기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네.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네. 약간은 지금은 쇠퇴기 속에서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모습이 너무 오랜 기간 상승했어요. 2014년도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평균 퉁쳐가지고 한 10억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3배 올랐거든요. 네. 사람들이 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고 있죠? 15억 주고 사고 30억이 되길 바라고 있죠?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걸 봐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서울시장에서 아마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네. 나오실 텐데 네. 갑자기 요즘 들어서 2030 세대들이 소형 아파트를 여기 사기 시작해요. 아, 안 그래도 소형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들 예. 사는데. 예, 요즘에 사고 있다. 네. 근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네. 소형, 중형, 대형 중에 뭐 사고 싶으세요? 중형 이상. 중형 아니면 대형이죠. 네. 소형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왜 소형 살까요? 돈이 없어서예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뭐 반등장이 왔고 다시 청약시장이 불붙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장이 된다? 너무 논리에 실제로 근본적인 그 부분들을 다 빼놓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약간 너무 많이 오른 이후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와중에서도 돈 버는 시장이 뭐였느냐?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분위기가 심각했을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1년 후에 팔아도 돈을 버는 장이 벌었죠. 되겠죠? 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쇠퇴장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은 그동안 얘기 많이 하지 않았던 급매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반등장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또 얘기했었죠. 되게 안 좋았을 때 이거는 유사하락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말이 맞았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하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여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마진을 볼 수 있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장이 나온 건데 네. 이 반등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이제 경제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지에 따라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미래를 모르니까 일단 쇠퇴기 속에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분류해 주신 거죠. 이제 쇠퇴기, 그쵸? 저희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쇠퇴기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쇠퇴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직전에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상승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버려 있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네.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거나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세택이 보면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바로 직전의 모습인 거죠. 다시 재밌는 거는 요즘 그 텔레비에 나오거나 또 네. 요즘에 신문기사 나오는 것들이 공급이 2, 3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침체기, 꾸준히 감소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지금 얼마 전까지는 증가세였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FM처럼 네. 공식대로 외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스마스하게 위어지로 연결되는데 쇠퇴기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 공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아직 전세 가격은 상승세기보다는 역전세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맨 마지막에 정부 정책이 시장 정상화를 검토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이때 투자가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이제 개입을 시작할 그런 시점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정부가 작정하고 집 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지금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을 사라고 풀어준 규제 완화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지금 막 들썩썩 하잖아요. 네. 100% 정부 규제 나와요. 지금 이거 풀어준 이유는 니네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려줄게라고 풀어준 건데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지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요. 대다수 규제를 다 풉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강남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5, 6월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인가 10월 달에 대출 규제로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혼동인 거예요.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다. 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얼마나 지금 혼돈의 시기인지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침체기 때 결정적으로 이런 규제가 확실히 완화가 됐다 혹은 강화가 됐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작정하고 집 사라 라고 표현했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작정하고 집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려면 무엇을 풀어줘야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양도세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군요. 다주택자 규제 계속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세금은 여전히 안 풀고 있죠. 네. 뭐 일부 풀어줬다고 하지만 근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감면 또는 완전 면제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다 네가 가져가라. 나 안 가져갈게. 네. 그럼 뭐예요? 작정하고 집 사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몇 년간 힘들었기 때문에 안 사요. 네. 작년 12월 달에 한 6개월 힘들었더니 집 사던가요? 안 사요. 안 사셨죠? 그러면은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래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줄게 라고 해요. 그게 청약제도를 개편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년 동안 가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순위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6개월 동안 가입해도 1순위. 그럼 1순위가 늘어나게 된 거겠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확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푸냐면 분양권 전매 허용 또는 제한을 더 완화시켜버려요. 나 못 믿는다고 산 사람이 돈 버는 거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8년도도 그랬고요. 2014년도도 그랬고 이번 사이클의 초창기에는 작정하고 집 사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점은 양도세 면제 100% 감면하고요. 청약제도 개편, 분양권 전매 허용 또는 분양권 전매 기간 완화를 통해서 마음대로 집 사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그래서 저도 2014년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네, 우리 부령님께서는 뭐 오랜 실전 투자자로서 수익을 많이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서 경험담이 궁금해요. 부령님의 실패담, 성공담? 저는 오히려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고스란히 겪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 중에 저도 5년 만에 은퇴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가장 처음에 실수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놈만 팼어요. 아까 제가 침체장에서 회복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점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돼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누가 1,000만 원 주고 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0 몇 살 먹은 30살도 안 된 애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는데 팔까요, 안 팔까요? 팔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팔렸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2억인가 3억인가가 올라요. 그 과정을 중간에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이거 돈이 되는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분양권 청약 이쪽에 완전히 미쳐 있었고 네.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와서는 제가 어떤 특정 투자 방법 얘기하지 않죠.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이제는 바뀌어져 있지만 네.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것만 가지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투철해지고 그때 또 돈이 벌리는 상황이 되니까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낮춰보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시고 돈이 좀 벌리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말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정부가 2002년도에 냄새를 피워요. 규제하겠다. 네. 2002년도에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전면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냥 오로지 무대뽀로 달렸죠. 네.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그런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네. 짧은 기간에 한탕으로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재밌으니까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적절하게 벌고 리스크도 적절하게만 앉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리스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빵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몰빵은 위험한 거고 적절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나 이번 장에 얼마 벌었어. 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단기적인 어떤 결과치 같은 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보다 더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벌어도 기간이 쌓이면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패를 하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다가 100만 원 넣어서 벌었는데 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1000만 원으로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빼놓고 500만 원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분산해야죠. 당연히 분산하는데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탕. 1000만 원으로 또 다시 투자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장에서 얼마 전에 20년, 21년 엄청난 과열이었잖아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중심지와 주변지와 외곽지 중에서 단기간에 많이 벌겠다고 외곽지의 개수를 엄청 늘리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확 꺾여버렸을 때 이분들이 맞았던 것들이 흔히 말하는 역전세라는 네. 거고 더 외곽지니까 안 팔렸죠. 좋은 입지를 가야 된다는 기본 본질을 놓치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아마 일반인들이 느끼는 역전세란의 한 10배 이상의 고통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고 사실을 봤고 그분들이 이제부터는 복귀를 하면서 바꿔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도 똑같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2004년 역전세라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통으로 맞으셨군요, 그때. 예, 그냥 되게 우울증도 심하게 했던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근데 나중에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번 되게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간은 많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차원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년 전이죠. 그때 역전세난을 한번 경험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조금 조언 하나 남겨주세요. 딱 하나예요. 역전세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분이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게 맞을까? 살아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이성적으로는 답변이에요. 본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지금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것도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위주, 광역시 위주예요.
정말 외곽으로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도 언급한 얘기예요. 네. 이미 한 번 경험하기 때문에 중심지, 주변지, 외곽지 중에서 이제 외곽지 안 가. 그러면 내 물건이 외곽지면 외곽지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기간 동안. 그러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약간의 손에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뭐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거다. 그런 것들처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전세란을 감정적으로는 보듬어 드릴 수 있으나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 이후에 본인들의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냉철하지만 따뜻한 조언이셨어요. 응원을 담아서. 따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네. 그렇죠. 쇠퇴기 속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야 될까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은 꼭 살펴봐라. 이제 마지막 한번 조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실망은 했을지 몰라도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쉬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 친구는 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아니요, 놀러도 많이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네. 쉬지 않았고 여기에 시간이 얹어지니까 네. 조합이 되면서 판단 능력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12월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에이 나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때 봤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싼 거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다음번 투자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께 인사 남겨주세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네. 월급쟁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월급쟁이 22년 차, 23년 차까지 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수익을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저는 월급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월급이 좀 센 거였거든요. 저는 항상 되뇌었던 게 뭐였냐면 매월 나는 50억에서 100억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들을 월급쟁이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딴 거를 쳐다보게 되세요. 네. 왠지 나오면 잘할 것 같고 전업 투자하면 잘할 것 같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초반부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엄청난 현금 흐름이고 지금 현재 모습은 빌딩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 포트폴리오와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씩 둘씩 더 얹어가기를 주는 게 맞다. 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점점 쉬지 않고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룡님과 뵙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은 다음에도 더 즐겁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룡님. 네, 고맙습니다.